정옥은 올해로 68이 되었다. 30년 넘게 초등학교 교단에 섰던 그녀는 은퇴 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조용히 혼자 살고 있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교실은 이제 추억 속 풍경이 되었고 그녀의 하루는 동네 산책과 손자를 돌보는 일로 채워졌다. 며느리 윤서가 종종 찾아와 아직 5살밖에 안 된 손자 준우를 맡기고 가곤 했다. 아들 민호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해외 출장을 자주 다녔다. 언제나 바쁜 아들이었지만 그래도 성실하고 효자라는 걸 정옥은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날도 오후 2시쯤 윤서가 현관벨을 눌렀다. 시어머니 미안해요. 은행 일 좀 급하게 볼 게 있어서요. 준우 좀 봐주실 수 있죠? 정옥은 손자가 오는 게 반가워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는 준우의 가방을 내려놓고 황급히 나갔다. 정옥은 손자에게 따뜻한 우유를 데워주고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준우는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 숙제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 이거 봐요. 우리 가족 그렸어요. 정옥은 그림 속 4명의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엄마, 할머니 그리고 준우. 모두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오후 5시가 넘어섰다. 준우는 소파에서 졸고 있었고 정옥은 창가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며느리 윤서였다.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숨이 가빠지고 떨리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지금 집에 계시죠? 응, 준우랑 있어. 어머니 제발 부탁이에요. 오늘 누가 집에 찾아오더라도 절대 문 열지 마세요. 제발요. 정옥은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야? 무슨 일이라도 하지만 윤서는 꼭 약속해 주세요라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정옥은 멍하니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가슴속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평범했던 오후에 갑자기 생긴 작은 균열. 그건 곧 무너질 진실의 시작이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질 무렵 정옥은 손자와 함께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부치는데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다. 정옥은 앞치마를 매만지며 인터폰 화면을 들여다봤다. 화면에는 단정한 회색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손에는 검은색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고 표정은 딱딱했지만 위협적이진 않았다. 정옥은 조심스럽게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한빛금융 담당자입니다. 이 집 주택담보대출건으로 방문했습니다. 정옥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출이라니. 이 집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완전히 정리해둔 집이었다. 30년을 꼬박 일해 마련한 은퇴 후 유일한 안식처였다. 대출이라뇨? 이 집 제 명의인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남자는 잠시 서류 가방을 뒤적이더니 태블릿을 꺼냈다. 화면을 카메라 쪽으로 돌려 보여주려는 듯했다. 혹시 문 좀 열어주시겠습니까? 서류를 직접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정옥은 망설였다. 윤서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문 열지 마세요. 하지만 이 남자는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했다. 사기꾼처럼 보이진 않았다. 정옥은 체인을 건 채로 문을 조금 열었다.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태블릿 화면을 내밀었다.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또렷하게 박혀 있었다. 채무자 김민호, 그 아래엔 공동담보인 정옥이라는 글자와 함께 빨간 인감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대출 금액은 무려 2억 원. 정옥은 숨이 막혔다. 이건 제가 찍은 도장이 아닙니다. 손이 떨렸다. 남자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서류입니다. 현재 3개월째 연체 중이시고요. 내일까지 체납금을 납부하지 않으시면 법적 절차에 들어갑니다. 정옥은 태블릿 화면을 덮으려 했지만 손에 힘이 없었다.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문틈 사이로 밀어 넣었다. 연락 주십시오. 상담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돌아섰다. 정옥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손자가 거실에서 할머니, 밥 다 됐어요? 라고 불렀지만 정옥은 대답할 수 없었다. 손안의 명함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10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윤서였다. 그녀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고 손에 든 핸드백은 떨리고 있었다. 정옥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손자는 이미 잠들어 있었다. 어머니 윤서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저도 오늘 알았어요. 민호 오빠 회사가 사실 3달 전부터 부도 직전이었대요. 정옥은 찻잔을 윤서 앞에 놓으며 침착하게 물었다. 그래서 내 명의로 대출을?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인감도장이 필요했대요. 작년 설날에 어머니가 잠깐 화장실 가신 사이에 민호 오빠가 서류에 찍었어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정옥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작년 설날을 떠올렸다. 민호가 유난히 친절했던 날. 설거지를 도와주고 어깨를 주물러주며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그 모든 게 연극이었던 걸까? 얼마나 됩니까? 2억 3천. 윤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이 집 시세가 3억 정도니까 집을 팔아도 빚이 남아요. 민호 오빠는 해외 출장이 아니라 채권자들 피해 숨어 있는 거예요. 정옥은 창밖을 바라봤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30년을 모아 마련한 곳이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이 집만은 지켜라고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호가 뭐라던가요? 윤서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말을 하면 어머니가 도장을 안 찍어주실까봐 그랬대요. 자기가 다 해결하면 어머니는 모르고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대요. 정옥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래서 어머니를 범죄자로 만들었구나. 위조 서류의 공범으로.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제 앞가림도 못하면서 윤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정옥은 천천히 일어나 안방으로 들어갔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통장을 꺼냈다. 평생 모은 퇴직금 잔액. 그리고 민호의 어린 시절 사진이 든 액자를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얼굴. 그 아이는 언제 이렇게 변해버린 걸까? 거실로 돌아온 정옥의 표정은 단단했다. 윤서야, 내일 아침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자. 이건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법의 문제야.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어머니 민호 오빠를 신고하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정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이대로 두면 우리 모두 무너져. 손자도 너도 나도. 민호도 마찬가지고. 그날 밤 정옥은 잠들지 못했다.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슬픔보다 배신감보다 이제는 단단한 결심만이 가슴속에 자리 잡고 있었다. 밤 11시 정옥은 거실불을 끄지 못한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자는 안방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윤서는 울다 지쳐 이불을 덮은 채 소파 반대편에서 얕은 숨을 쉬고 있었다. 정옥은 천천히 서재로 들어갔다. 오래된 나무 책장 아래 서랍에서 두툼한 앨범 한 권을 꺼냈다. 먼지가 손끝에 묻었다. 표지를 펼치자 색이 바랜 사진들이 그녀를 맞았다.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의 사진. 교복 같은 흰 셔츠를 입고 어색하게 웃고 있는 모습. 중학교 수학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던 날. 대학 합격증을 들고 환하게 웃던 20살의 얼굴. 그리고 결혼식 날 윤서의 손을 잡고 행복해하던 32살의 청년. 정옥은 사진 속 아들의 눈을 들여다봤다. 언제부터였을까? 저 맑던 눈빛이 불안과 조급함으로 흐려지기 시작한 게. 회사를 키운다며 밤낮 없이 일하고 더 큰 사업을 벌인다며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급기야 어머니의 이름까지 훔쳐 쓰게 된 게. 그녀는 앨범을 덮고 책상 서랍에서 낡은 공책 하나를 꺼냈다. 교사 시절 학생들에게 자주 읽어주던 글귀가 적혀 있었다. 실수는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거짓은 관계의 뿌리를 썩게 만든다. 정옥은 펜을 들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 마지막 페이지에 적기 시작했다. 민호에게. 너를 낳고 키우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다. 내가 아프면 밤새 간호했고 내가 기쁘면 함께 웃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내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졌다. 말을 하면 내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했니? 아니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거라 여겼니? 엄마는 내 편이 아니었니? 글씨가 번졌다. 눈물이 종이 위로 떨어진 것이었다. 정옥은 잠시 펜을 놓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썼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알았다. 진짜 사랑은 모든 걸 덮어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단단하게 선을 긋는 것이라는 걸. 내가 다시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녀는 공책을 덮고 전화기를 들었다. 예전 제자 중 한 명이 변호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있었다. 새벽임에도 그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일 오전에 상담 가능할까요? 급한 일입니다. 답장은 금방 왔다. 선생님, 아침 9시에 사무실로 오세요. 정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 가로등 불빛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집은 내 이름으로 세웠지만 결국 내 인생의 교훈이 될 거야. 눈물은 계속 흘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사랑한다는 건 때로는 아프게 놓아주는 것이라는 걸 깨달은 밤이었다. 며칠 후 민호가 돌아왔다. 공항에서 곧장 온 듯 여행 가방을 끌고 현관 앞에 섰다. 초인종을 누르는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엄마, 저예요. 민호예요. 정옥은 인터폰 화면을 통해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수척해진 얼굴, 붉게 충혈된 눈. 그는 밤새 울었던 것 같았다. 엄마, 문 좀 열어주세요. 제발요. 정옥은 입술을 깨물었다. 손은 문고리로 향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 변호사가 건넨 서류 뭉치, 그 안에 담긴 냉정한 숫자들, 그리고 위조된 도장의 흔적. 엄마가 평생 모은 거 다 알아요. 이 집이 엄마한테 뭔지도 알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겁이 났어요. 민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회사가 망하면 직원들 월급도 못 줘요. 윤서랑 아이도 지킬 수 없고요. 그래서 정신없이 엄마 도장을 그냥. 정옥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냥 가져다 쓴 거야? 내 인생이 담긴 도장을 내 허락도 없이? 민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무릎을 꿇고 현관문에 이마를 댔다. 죄송해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정옥은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하지만 손잡이를 잡지는 않았다. 대신 문틈에 기대어 조용히 말했다. 민호야, 엄마는 내가 실패하는 게 무서운 게 아니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는 게 무서운 거야. 너 기억하니? 초등학교 때 친구 지우개 훔쳤다가 엄마한테 들킨 날.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민호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잘못은 누구나 해. 하지만 감추는 순간 그게 내 전부가 된다고. 그래. 그날 넌 울면서 친구한테 사과했지. 그리고 용돈 모아서 새 지우개 사줬어. 그때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웠어. 정옥은 눈물을 닦았다. 근데 지금 넌 그때의 너보다 못한 어른이 됐구나. 민호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다. 어깨가 들썩이고 목소리는 아이처럼 가늘어졌다.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살려달라는 말밖에 안 나와요. 정옥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다. 이 문은 내가 진심으로 변할 때 열릴 거야.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증명할 때. 어떻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먼저 윤서한테 진실을 다 털어놔. 숨긴 거 없이. 그리고 회사 직원들한테도 사과해. 내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말하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집 문제는 엄마가 정리할 거야. 내가 갚든 집을 팔든 그건 엄마가 선택해. 넌 그저 내 앞길을 다시 닦아. 거실 안쪽에서 손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할머니, 아빠 왔어요? 정옥은 손자를 돌아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응. 아빠 왔는데 지금은 아직 안 돼. 그녀는 다시 문 쪽을 향해 말했다. 민호야,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만 이번엔 정직하게. 내 아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아빠로 돌아와. 문 밖에서는 민호의 울음소리가, 안에서는 손자의 숨소리가 엇갈렸다. 정옥은 그 소리들 사이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족이란 피로 이어진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다시 이어붙이는 믿음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믿음은 때로는 문을 닫는 용기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그녀는 손자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다. 닫힌 문 뒤로 새로운 약속이 싹트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